그럼 지금부터 유시민 대표님 호주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된 호주 한인포럼의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시민 대표님의 강연 주제는요, 여기서 보다시피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실 거고요.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상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오늘 이 강연 주관단체인 호주 한인포럼의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잠시 듣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도님. 안녕하십니까. 호주 한인포럼의 유승도입니다. (2008년 5월) 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저희들이 시드니 하이드파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5차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 한인포럼을 결성을 했습니다. 호주 한인포럼이 추구하는 세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지난 4년간의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한국 사회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은 불공정한 사회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젊은이들의,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버리죠. 희망이 없는 삶은 그만큼 불행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름 고민을 하면서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유시민 장관님, 유시민 대표님 초청해서 그 연장선에 있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유시민이냐라는 질문을. 그분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그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정이 한창일 때 어느 대학생의 항소 이유서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사회라면 그 법률이 개인의 양심의 명령에 바탕을 둔 행동이 그 법률과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믿음 위에 이 글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와 법률 그리고 국민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불행하게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젊은 대학생의 바람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진단 능력, 방향 제시 능력, 그 항소 이유서를 쓴 유시민 대표님을 모시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소 이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 강연을 듣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 슬픔일지 분노일지 아니면 무관심일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먼 길, 어려운 길 이렇게 한달음에 와주신 유시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분이 시드니 한국학과 미스터 펠트로프 교수님, 잠깐 일어나시죠. 강의를 제공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인생에서 참 의미 있고 뜻깊고 인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주 한인포럼의 유승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시민 대표님은 이름 석자만으로도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
제가 사실 정치 경력이 딱 10년째인데요. 2002년 8월 달에 그 당시 개혁당이라는 정당을 제안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5년 정도는 국회의원이었고요. 5년 정도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지난 4년간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년의 국회의원 기간 중에 약 1년 반 정도 장관으로 일한 기간이 끼어 있었고, 저 나름으로는 갑작스럽게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무거운 자리들을 맡아서 이제 역량에 벅찬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한 4년간 30년 전 20대 시절에 제가 상상했던 것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때 상상만 했던 것들과 2012년 현재의 대한민국을 많이 비교해 보곤 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가졌던 꿈,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이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얼마만큼이 현실이 되었고 또 어디부터는 현실이 아직 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다시 한번 3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앞으로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또 생각해보고, 또 30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 제가 운이 좋아서 한 80대 중반의 나이까지 살아있고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잠시 며칠이라도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그런 행운이 있다면 그때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50대 중반 때 생각했던 30년 후의 대한민국, 나의 상상, 그리고 세상부터 하직하는 마당에 그 중에 얼마만큼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비록 몸은 50대가 되어서 몸은 패티김, 마음은 아이유,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무척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지만 개인의 삶이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도 다 병을 앓게 마련입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1978년도에는 제가 막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 씨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도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18해째 대통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또 지금은 더 흉악한 독재를, 사람을 수천 명을 살상하고 권력을 잡고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던 그 무렵 한국 경제는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런 시절에 제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과연 제가 고민했던,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모양의 공동체 정도밖에, 또는 이런 정도의 국가밖에 가질 자격이 없는가, 혹은 우리가 더욱 좋은 사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씌울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그 당시 살던 그 나라, 그 사회보다 훨씬 좋은 사회, 좋은 정부, 좋은 지도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지도자를 가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박탈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군부 독재, 군사 독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만 타도하면 건방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20대 내내 열심히 돌도 던지러 다니고 화염병도 던지고 불법 유인물도 뿌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자격이 있는, 마땅히 가져야 될 사회, 국가,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30년 전과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yes, 그렇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수준에 맞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우리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만인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정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 다른 정부를 가질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의 정부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근데 1%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해산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인디밴드들도 시장 점유율 1%밖에 안 되지만 의미를 가지고 홍대 앞 클럽에서 살아남고 있다. 우리나라 진보당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99%가 대중스타들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1%의 팬들이 있으면 인디밴드가 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는 1%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욱 나은 정부와 더욱 나은 대통령, 더욱 좋은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느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밑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특수성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연은 한 4, 5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또한 그 정도 가질 텐데요.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정부, 더 훌륭한 지도자, 더 좋은 사회를 가지려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지도자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좋은 정부를 가질 기회, 훨씬 더 좋은 정책, 훨씬 더 좋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질 권리를 얼마든지 가졌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선택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주제, 국가와 나 또는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내 자신 또는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몇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는 주제로 제가 이 발제문을 보내드렸더니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문 번역을 해서 아마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대개 오늘 제 강연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이루어야 될 가치, 국가가 달성해야 될 최고선 또는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저는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정의에 관합니다. 국가가 이루어야 될 정의가 뭐냐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이 국가라는 것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또는 진화해 왔는가, 또는 더 좁게는 대한민국은 처음에 어떠한 국가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까지 진화해 왔는가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소주제고요. 네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야 될 모든 국민국가 또는 국가가 그러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최고의 이상, 도덕적 이상은 뭐냐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주제와 관련했으면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어서 그 정신은 1919년 항일투쟁, 3.1 만세운동, 그 직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선포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비전, 여기에서 정신적으로는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에. 이게 약 100년 정도 가깝게 되었죠.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은
1948년도 정부 수립,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65년 정도가 되었죠. 대한민국의 나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잉태된 기간이 약 한 30년. 1919년 3.1운동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30년의 잉태 기간을 거쳐서 48년에 탄생한 이후에 쭉 성장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탄생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탄생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왔는데요. 생물학에서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명 진화의 역사를 한 사람 속에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개별 국가의 탄생과 성장도요. 이 지구상의 호모사피엔스의 문명 속에 국가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밟아왔던 그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그대로 대한민국 속에 압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처음에 어떤 압도적 폭력의 체현으로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요, 국가, 이렇게 좁게는 국민국가 이런 거 요즘 말하는 그러니까 nation state, 국민국가 또는 줄여서 state라고 말할 때 국민이 인민주권,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민국가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국민국가라는 현대의 국가 개념이고, 원래 국가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 이것이 스테이트, 국가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개념 규정, 정의,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인간 공동체 중에서 폭력을 축적하고 행사하는 건 많아요, 굉장히. 근데 시드니에도 조폭 성인 불량 클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뒷골목을 지배하는 조폭 조직폭력배 조직도 폭력을 행사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집단 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이 있지만 오로지 국가의 폭력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합법성을 취득한 권력이 합법성을 취득하고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고, 먼저 누군가가 압도적 폭력을 구축하고 나면 그 폭력의 힘으로 자기를 합법화합니다. 이게 국가예요. 여러분 삼국지라든가 또는 초한지라든가 이런 고대 국가의 발생 과정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거기에는 특별한 사회계약이라든가 합법화의 과정 없이 누군가가 먼저 압도적 폭력을 구축하고 나면 그것이 국가 제도로 되면서 스스로 합법성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 폭력 그 자체의 기능인 거죠. 국가는 그렇게 최초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 기능은 뭐냐? 그래서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부당한 폭력과 침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공동체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1차적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안보국가, 안전보장을 거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안보국가. 고대 국가까지는 대부분 다 국가의 기능이 이거 한 가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죠. 이 일본이 패망하고 난 직후에 한반도를 둘러 쪼개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내려오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한반도 위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죠. 맨 먼저 들어온 압도적인 폭력의 보유자, 그것은 38선 이남에는 미군 전력이었고 38선 이북에는 소련 군대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합법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 한반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냥 들어온 거죠. 들어왔고 거기가 제일 압도적인 폭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 슈퍼파워의 지원을 받는 두 사람이 이 38선 남북에서 각각 단독 국가를,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북에서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게 되고, 남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죠. 이 국가의 특성은 양쪽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상대방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인민들의 다른 모든 권리를 다 억압하고 박탈하는 안보국가, 일종의 비상공동체 또는 군안공동체로서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힘은 근본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물리력으로 체현되는 거죠. 경찰력으로 일단 막고, 경찰력으로 안 막아지면 그냥 군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5.18 때 잘 봤죠. 경찰이 군복을, 정복을 벗어던지고 사복을 입고 도망가게 되니까 공수부대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법적으로 간주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도적 폭력을 구축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인민들을 억압하면서 국가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는 국가라야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압도적 폭력을 구축해서 자기를 만들고 합법화한 다음에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힘으로 협박하는 것만으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만으로 지배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죠, 국가가.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 발전,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development state, 그러니까 발전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유럽에서는 대개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화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60년 사이에는 약 5,000년 내지 1만 년에 걸친 이 인류 역사에서 국가의 역사, 진화 과정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이 발전 국가를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획득하고 나서 엄청난 독재를 실시하면서 대중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전 국가의 모습이고요. 유럽은 대개 한 300년에 걸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살기가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꿈은 있죠. 사람들은 그냥 배부르면 만족하는 돼지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주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가 자유를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봅니다. 유럽에서는. 미국 같으면 1776년 독립전쟁인가요? 하여튼 그쯤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국가는 보편적으로 민주국가로 진화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약 300년간의 발전국가를 마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문명의 어떤 선두에 서 있던 유럽 지역 전체가 민주국가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것이 국가 진화의 세 번째 단계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항쟁, 박정희 독재가 약 전두환 독재까지 합쳐서 25년간 정도 되게 유럽의 10분의 1 정도의 기간 안에 이 단계를 마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럽이 300년 걸려서 했던 것을 되게 한국은 30년 만에 해치우죠. 그래서 30년 정도의 발전국가 단계를 거친 다음에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국가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한글 번호 갖다 주셨네요. 지금 시점에 와서 이제 복지국가로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한 과도기에 와 있다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1970년대, 60년대를 기점으로 복지국가로 되게 이행합니다. 소위 진보정당 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복지국가로 이행, 이런 것들을 유럽이 해나갑니다. 역시 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진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국도 지금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보고는 지식인들, 관료들, 정치인들이 잽싸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발전국가를 원했기 때문에 2007년도 약 4년,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온갖 14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만 열면 한다는 의혹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 하나를 믿고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게 되죠. 이 발전국가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덜 발전되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복지국가로 이행하더라도 안보는 튼튼히 지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향한 발전은 계속돼야 되고, 민주주의도 뽑혀야 되고,
그 바탕 위에 복지국가를 하는 거니까 이 발전국가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수준이니까 아직 유럽에 비하면 한 반밖에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단방 국가이지 않고 성공했던 부패한 기업가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제 착하게 성공한 기업가를 뽑고 싶어 해요. 그게 안철수 교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남북한을 비교를 해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국가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실패한 국가의 코스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압도적인 폭력을 기반으로 합법성을 쟁취한 것은,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랑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정부가 70년대 초까지 발전국가의 일을 꾸준히 갑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남한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역전된 것이 1970년대 중반에 역전됩니다. 발전국가의 길로 가다가 역시 국제적 고립, 미국의 봉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발전국가도 완성하지 못한 채 소위 사회주의적 발전국가의 길을 가다가 소련의 몰락,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으로 국제 거래관계가 다 끊어지고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봉쇄를 당하면서 생산의 순환이 마비되면서 발전국가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국가로도 못 가고 복지국가로도 갈 수 없는 거죠. 북은 합법성을 취득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정당성을 잃은 국가가 되어왔고 이미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은 하나의 국가로서 북한을 보면 그래서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민의 삶을 핍박하고 대중을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이런 사태를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국가를 보면 하나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해가며 또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 몰락해가는가를 아주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국가거든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역사적으로 동일하고 문화적으로 동일하고 차이가 있다면 정치경제 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가 이토록 심각한 삶의 차이를 몰고 오는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가보죠. 제가 아까 국가가 지속적으로 인민들의, 우리나라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people이라는 걸 번역하면 인민이 제일 적합한 번역인데 이북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 금치그가 되어서 우리는 국민, 대중, 민중, 이런 심지어 민중도 좀 그렇고 제일 정확한 번역어는 인민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번역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니까 혹시 저 사람 친북 좌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인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느냐 하면 그것은 정의를 수립함으로써 끌어냅니다. 국가가 모든 시민들의 요구,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편벽되지 않게 공정하게 대해야 돼요. 모든 시민을 똑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국가의 운영과 기능, 작동 이런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매우 편향되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면 조만간 그 국가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의를 실현하는가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의란 뭐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정의는 어떤 귀한 것을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규정인데요. 2000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데피니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것을, 귀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보편적인 것. 그가
또는 그 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똑같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성취, 기여,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것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런 게 있죠. 근데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느냐,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하느냐. 자명하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문명국가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그러면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이런 거예요. 정치적 권리, 투표권, 만일 이게 동등하게 주어지죠.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은 자격 여부를 따짐이 없이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다 이것을 가질 권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보편적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끝나는 국가입니다.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 다음에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배분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능력의 고하를 떠나서 열심히 했는지를 불문하고 운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이 소득을 얻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열심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받는 게 맞죠. 똑같이 열심히 했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더 좋았다면 좀 더 받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직관에 맞는 것이다. 그럴 때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권력, 공직 이런 거요. 근데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비뽑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는 없죠. 제비뽑기에서 가위바위보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널리 우리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귀한 것들이 배분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사회는 정의롭다. 이러한 정의를 잘 보장할 때 국가는 안정되고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쟁의 원리에 의한 배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원천적으로 기회가 없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너무 많으면 이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승부가 안 할 겁니다. 두 번째, 경쟁의 규칙이 공정해야 된다. 마라톤을 뛰면 누구나 자기 발로 달려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승용차 타고 반을 가고 뛰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뛰어가면 안 되죠. 세 번째, 반칙이 허용되지 말아야 돼요. 반칙이 허용되지 말아야 돼요. 반칙이 허용되면 결과에 아무도 승복을 안 해요. 네 번째,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를 인정하지만 이 격차가 승자와 패자 모두를 분노케 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 너 잘났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너 많이 가지는 거 인정해. 근데 너는 왕과 왕처럼 귀족처럼 살고 나는 벌레처럼 노예처럼 산다면 그 경쟁의 결과가 그렇게 극심한 보상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쟁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귀한 것들을 배분하는 이것을 정의롭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 이 대목부터 좀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한국 사회는 아직 만인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될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국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를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소득이 적으면 또는 없으면. 현재 국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가 진짜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 되는가? 라는 문제예요. 또는 현행 최저임금이 그런 최소한의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이 되는가라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두 번째는 경쟁이 도대체 공정하지가 않다.
반칙이 너무 많다. 재벌 회장님은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잘 구속되지도 않고 징역형을 받아도 6개월 안에 사면노건 다 들고요. 그렇죠. 그러나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은 징역 3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왠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회만 생기면 사람들이 반칙을 하고 반칙해놓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다 그냥 지나가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팔 왼팔이 전부 구속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죄질이 나쁘죠. 예, 한국 정치에서 최고 나쁜 죄질은 들킨 죄예요. 예, 뭐 어떤 극악한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이 들킨 죄라고 그래요. 들키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돼요. 결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죠.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게꾼과 대학 철학 교수의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네? 마스티프 종의 개와 그레이하운드 종의 개 사이의 능력의 차이보다 훨씬 적다.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재능이라는 것을 분포도를 그려보면 되게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재능의 차이는 그닥 크지 않아요. 뭐 IQ 100을 지적 재능의 중심으로 잡으면 아무리 높아도 150 넘어가는 경우 잘 없어요. 아무리 낮아도 75m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잘. 그렇죠? 기껏해야 인간의 재능의 편차라는 것은 표준을 100으로 놓고 볼 때 75와 150 사이에 있어요. 기껏해야.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1년에 몇 조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1년에 10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와 같은 소득의 엄청난 격차를 재능의 차이로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분포 또는 재산의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요. 정규 분포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쵸? 빈도수가, 이 저소득 계층은 빈도수가 굉장히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예, 그 바이어스가 있는, 예, 비정규 분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능의 차이가 소득과 재산의 격차를 불러왔다면, 소득과 재산의 격차 역시도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비정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능의 차이와 소득 재산의 차이를 서로 다른 분포로 만들어 놓은 이 요소는 뭘까? 거기는 운 이런 것도 작용할 거고요. 운 행운과 불운도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반칙도 적용하지 않을까요? 또는 반칙이 없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토록 극심한 부의 분배의 격차를 재능의 격차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발전하는 모든 문명 국가들은 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유의 누진세로 하고 엄청난 규모의 복지재정을 편성해서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이런 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국가가 그런 일을 제일 적게 하는 나라도 있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보다 못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주어져야 마땅한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국가 권력이 그것을 침해하고 있다. 예, 그 미네르바 사건, 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촛불 집회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기소, 명박산성, 이 모든 것들은 국가 권력자들이 정의를 침해하는 주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극심한 빈부격차, 재벌들이라는 나라의 특혜,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난 소득의 격차, 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2배로 차이 나는 이런 우리들의 직관을 침해하는,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적 관념을 그대로 침해하는 이런 것들을 방치함으로써 국가가 부정의, injustice를 조장하거나 직접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강연을. 결국 국가는 제가 앞서 국가의 진화 과정을 안보국가, security, 그죠? state,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그리고 민주국가로, 그 다음 복지국가로 이렇게 4단계로 국가가 진화되어 왔고, 앞단계의 국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의 국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지양, 이 영어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어는 Aufhebung이라고 해서 해겔이 만들어낸 말이죠. Aufhebung,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알면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네, 그것은 없어지거나 말살되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 속에 함께 포함되어서 극복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국가를 부정하고 발전국가가 생긴 것이 아니고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지양, 극복해서 발전국가로 갔고, 발전국가를 지양, 극복해서 민주국가로 갔고, 그리고 복지국가 속에는 이 3가지 국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은 지금 3번째 단계, 국가진화의 3번째 단계인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에 있는데 국민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3번째 단계의 발전국가가 최고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 단계에서 복지국가로 국가가 진화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더 막힐 겁니다. 그럼 뭐 우리 아버지의 꿈이 민주복지국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알면서 하는 거짓말. 복지국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국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불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탄압해도 된다. 이 국가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는 자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여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생각의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김재규 씨가 총으로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쏴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뒀다가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민주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의 꿈이 민주복지국가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우리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보면 안쓰러워요. 굉장히 그분에게는 정치가 아버지를 제사 지내는 행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치를 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뭐 이른바 친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정치는 제사를 모시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숭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왜 고민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지?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지. 근데 혼자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누가 물을 때 어떤 느낌으로 대답하세요? I'm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할 때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외국에 나가서 당신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할 때 들었던 어떤 느낌, 이것과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떤 가지는 느낌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부끄럽다 이런 느낌 가지세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서울에 뭐 서울시청 광장에 명박산성이 쌓이고 이런 걸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한 정도의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30년 전에 안 그랬을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UN 인권이사회 같은 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나올 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들을 상대로 뇌물을 줘가지고 그 국가의 대사들이 유엔 총회에서 그 한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러 다니는 게 외교관들의 주된 일이었어요. 그때 외교관들이 느꼈던 그 비참함. 그래서 지금의 외교관들은 모릅니다. 지금 한국 외교는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났지만 이 지구촌 무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나의 국적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반쯤은 규정해요. 그렇죠? 반쯤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엉망이고 공동체가 엉망인 상황에서도 어떤 개인이 행복할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이 행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아주 괜찮은 국가에서라면, 아주 괜찮은 공동체에서라면 개인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가,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국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잘 발전하는 것, 이것은 나의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죠. 내전, 폭력, 대규모 살상, 인종분쟁, 이런 것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에서 어떤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요? 요즘 소말리아 같은 것이 국가가 붕괴해서 압도적 폭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삶의 절망을 느낀 청년들이 해적을 자원해서 해적이 아주 수지 맞는 비즈니스가 되는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처럼 공동체 또는 국가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합법적 물리력, 강제력, 정당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인민의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또는 제가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타인의 삶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20대 또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있는 분들, 또는 뭐 연세가 이미 많이 드셔서 저하고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외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거짓말이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입한 아주 발칙한 그런 헌장이었죠. 금방지게 대통령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암송하게 만드는 헌장을 만들어서 그걸 외우게 한다?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걸 외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국민의례를 할 때는 가슴이 콕콕 뛰고 내가 민족중흥을 꼭 이루어야지 이런 결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은 내가 신의 뜻을 펴는 도구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왔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또는 좀 불운한 경우에는 성질 나쁜 형이나 누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이민을 오므로써 새로운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원래의 국적은 운명적으로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왔어요. 왜 왔지? 이유야 모르죠. 그냥 왔으니까 그럼 어떡할 거지?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짧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고요. 젊은 분들은 인생이 무지하게 길다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 지구의 나이는 약 50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 약 8억 년 전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길게 보면 한 400만 년, 짧게 보면 한 40만 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40만 년으로만 잡아도요, 우리 인류가 민주공화국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이 40만 년의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짧게 본 역사를 한 사람의 생애, 40살 먹은 어떤 사람의 생애에 비하면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는 어제 점심 먹은 후부터 40년을 살면서 나머지 그 긴 세월 동안은 저보다 내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 밑에서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권력자에게 대들면 언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뺏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그 자체로서. 너무 귀하죠. 약 50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태양 내부에 있는, 태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내죠. 저는 자연과학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헬륨을 융합해서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으로 만드나요? 하여튼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낸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와서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만약 태양이 다른 항성, 다른 별들이 그런 것처럼 별들도 태어나고 죽으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내부의 수소를 다 태우고 나서 에너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백색 외성 단계까지 초신성 단계를 거쳐서 지구에 오는 에너지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지구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없어지면. 그 50억 년 남았어요. 그 중에 우리들은 되게 몇 년 삽니까? 80년, 100년?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별로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는데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찰나의 삶이거든요. 20대에는 시속 20km로 달리고 30대가 되면 시속 30km로 달리고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해요. 그렇게 찰나적인 아주 짧은 순간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가 행복이냐? 각자의 마음에 달렸죠. 뭐가 행복이냐?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가 설계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저는 제일 큰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온전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행복을 찾아나갈 준비를 갖추는 일이 청년들의 할 일이다. 공동체를 더욱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여러 목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의 일이 되겠죠. 사회를,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없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최상의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아주 개인적인 취향을 충족시키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직업을 개척해 나가면서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의 전 삶을 걸고 부당한 권력, 정의를 짓밟는 정부를 바꿔놓기 위해서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하는 분은 또 그게 행복일 수 있어요. 누구나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의 결핍. 물질이 너무 결핍되면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달링 학원가 가보니까 부리가 빨간 갈매기들이 애들이 뭐 먹고 있으면 옆에 막 와서 깨끗하면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갈매기들의 삶은 거의 눈 떠 있는 시간 99%가 먹는 걸 찾는 데 집중됩니다. 갈매기에게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만일 인간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 삶에도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여러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로 불합리한 제도 여갑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죠. 여기 호주는 비정규직은 돈을 더 준다던데 정규직보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정규직은 고용안정이라는 다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계약직, 임시직, 비정규직한테 돈을 더 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똑같은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데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현대자동차 직원은 연봉 6천만 원 받고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내하청 직원은 연봉 3천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죠. 이런 제도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정치운동, 사회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낡고 불합리한 의식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성운동 이런 것들도 진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운동에 포함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이미 늦어버렸지만 예, 제가 흔히 쓰는 예가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연봉이 3억 원, 부인은 3천만 원. 뭐 문제가 있을까요? 별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예, 되게 남편 같으면 친구들이 야, 너 와이프가 도대체 얼마 번다고 일하러 나가냐? 집에서 애나 키우라 그래라. 이런 말 좀 듣겠죠.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 너네 남편 돈 잘 버니까 좋지. 이런 얘기 듣죠. 근데 아내의 연봉이 3억, 남편의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많은 경우 남편이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야, 너 연봉 많다고 남편 깔보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내가 많이 벌 수도 있고 남편이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상호 책임으로 맺어진 어른과 아이들의 공동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족 개념입니다. 이 상호 신뢰, 서로 간의 사랑과 책임으로, 상호 책임으로 맺어져 있는 이 어른과 아이의 공동체에서 그 두 어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더 벌고 덜 번들, 그것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거여야 되죠. 근데 오랫동안 우리 인류 문명을 지배해왔던 가부장주의, 남성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연봉이 10배 되는 아내를 인내할 수 없도록 남자들을 만들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살면 제일 좋겠는데 저희 로망인데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이런 낡고 불합리한 의식도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에 대한 억압,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내 자신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나름의 힘을 보태고, 그것이 오늘 국가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 여러분이 강연을 듣는 이유가 되겠죠. 동시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불합리하고 낡은 의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내 설계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괜히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높아심에서요, 아무리 호주에 사셔도요, 영주권 얻어서 대한민국에 있어 기분 나쁜 소식 들려오면 마음이 조금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국을 떠나온 분들 경우에도 잊지 마시고 마음을 성원하시고 내가 한때 속해 있던 공동체 또는 앞으로 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속하게 될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을 북돋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불러서 강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상보다 좀 길어졌지만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